그러니까 무주택에서 1주택이 되는 건 투자의 영역이 아니고 생존의 영역. 근데 사람들이 막 양도소득세 무섭다고 안 투자를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근로소득세 겁나시죠? 퇴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네케라 민경남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은 또 무슨 주제로 말씀해 주시나요? 금일은요, 제가 쓴 책 한 권을 좀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지금부터 부동산 투자해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유명한 그 위즈덤 출판사 아시죠? 거기서 이제 낸 책인데요. 그 책을 사실 낸 거는 2018년 겨울에 내가지고 지금 상황과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은 것도 있을 텐데, 그러면 이 책을 쓰시게 된 그런 계기가 어떤 걸까요? 제가 2018년에 이제 퇴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평일 주말 할 거 없이 정말 하루에 부동산 질문을 2개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면은 700개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들이 거의 비슷한 질문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묶어갖고 낸 거예요. 제가 목차를 쭉 읽어드릴 텐데 그것만 해도 상당히 아마 흥미로우실 거예요. 54꼭지, 55꼭지 정도 되는데요. 집을 꼭 사야 되나요? 전세로 사는 게 안전한 것 아닌가요? 집값, 지금이 고점 아닌가요? 10년 주기설에 따라 이제 하락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비싼 집을 살 사람이 많나요? 임대소득은 불로소득 아닌가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짧게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쓴 걸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집필하시는데 시간이 소요되신 거예요? 믿겨지지 않으시겠지만 한 달 걸렸습니다. 한 달? 여기 페이지가 꽤 돼 보이는데 한 달 만에 책을 쓴다고요? 예, 이게 240페이지여도요, 워드에다가 그 10포인트 글자체로 해서 100페이지 조금 넘기면 돼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이 이미 머릿속에 있으니까요, 정말 금방 썼습니다. 오히려 이게 글을 주르륵 써나가는 건 정말 빨리 되고요, 백업되는 자료를 찾거나 할 때 그 시간이 오히려 더 많이 걸렸습니다. 지금 이 목차가 수많은 질문들 중에 겹치는 거를 써놓으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래도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어떤 게 있을까요? 청약을 노리는 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가점이 70점에 근접하는 분들은 청약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외의 분들은 경쟁률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당첨을 기다리고 있다가 2020년, 21년 같이 갑자기 집값이 급등해버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저는 청약은 기대하지 말라고 보통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청약 기다리는 것보다 그 사이에 뭐 다른 투자를 하는 게 더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무주택에서 1주택이 되는 건 투자의 영역이 아니고 생존의 영역. 그러니까 1주택이 돼야지 집값이 올라가면은 그 이익을 벌고 떨어져도 그걸 두들겨 맞고. 근데 이거는 내가 살아야 될 거잖아요, 언젠가는. 뭐 지금 살아야 되는 집을 살 수도 있고 미래에 살아야 되는 집을 미리 사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1주택이 되는 거는 이거는 투자가 아니고 생존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청약을 기다리면서 그 생존의 영역을 안 지키고 무주택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이 질문 받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서울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서 이렇게 집이 비싼데 과연 살 수 있는 사람이 많나요? 이 책을 제가 2018년에 썼는데 그때보다 벌써 지금 집값 2배 됐잖아요. 그거에 대한 질문도 뭐 숫자를 기반으로 해서 잘 써놨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이제 신혼부부들이 많은데 이제 월세를 살아야 되냐 전세를 살아야 되냐 이것도 엄청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을까요? 전세는 전 무조건 비추예요. 왜냐면요, 내가 부동산 사야 될 목돈이 문기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 착각하시는데 임차인은 뭐 자기가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계약 기간을 2년을 했으면 2년 내에는 못 나가요. 물론 이제 갱신권을 쓴 때부터는 이제 통지 후 3개월 후에 나갈 수 있는데 그거 외에는 2년 동안 못 나가거든요. 근데 내가 사고 싶을 때 집을 어떻게 사요? 목돈이 다 전세에 묶여있는데. 그리고 전월세 전환율이 예를 들어 한 4%라고 가정을 하면 내가 돈을 굴리고 무언가에 투자를 해가지고 4% 이상의 수익만 내면은 월세가 전세보다 유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전세는 되게 비추해요. 요즘에 GTX나 이런 호재가 되게 많은데 그쪽 주변에다가 이제 오르기 전에 막 투자를 하냐 마냐 이런 고민도 많이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내용도 있는데요. GTX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제일 빠른 거는 KTX일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다 KTX를 타고 가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김포공항 근처에 있는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요. 그냥 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요. 고속터미널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면은 뭐 동탄역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을 갈 때 GTX역이랑 아주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GTX를 탈 거예요. 그런데 GTX랑 떨어져 있는 데 사는 사람들은 그냥 빨간색 광역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GTX가 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GTX 깊이 내려가는 시간, 요금 이런 거 감안하면 그렇게 뭐 만능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요. 호재가 너무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2019년에 쓴 글인데요. 8호선 복정역하고 산성역 사이에 그게 이제 거리가 거의 2.5km 정도 돼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지하철역을 하나 더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위례에 사는 사람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 있는데 주변에 토지 소유자가 13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의 보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이게 계속 늦어지고 있다. 원래 올해 말로 예정되어 있는데 2021년 하반기로 늦춰졌다고 해요. 호재를 보고 투자를 했다가 이게 지연되는 건 너무나 지연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호재 투자를 사실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추천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보통 제 기준으로는 일단 1주택은 꽤 비싼 1주택을 소유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5억짜리 1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좀 투자할 돈이 있으면은 뭐 한 채를 더 구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큰, 좀 더 비싼 아파트로 좀 더 강남에 가까이 있는 핵심 권역에 있는 아파트로 갈아타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고도 이제 또 여유 현금이 있으면은 그때는 이제 뭐 상가 아니면 건물 투자를 말씀을 드려요. 상가 건물이 장점이 내가 밸류 애드를 할 수가 있잖아요. 빈 상가를 내가 채울 수 있고 건물도 내가 공사를 할 수 있고 임차인도 내가 받을 수가 있고 그 내용도 이 책에 다 있어요. 그러면 이런 투자를 결정할 때 사실 혼자서 결정하는 것보다 이제 부부가 같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좀 그래도 보통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한쪽이 만약에 반대를 하게 되면은 네. 어떤 식으로 설득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래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설득을 할 때는 정말 투자자와 투자 제안을 하는 사람과의 관계처럼 서면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러이러한 가정, 이러이러한 변수가 생기는데 가격이 뭐 이 정도 올라가면 우리의 수익률은 뭐 어느 정도가 된다. 뭐 주변 가격은 어떻고 이 가격은 어떻다. 뭐 공시지가랑도 비교해보고 우리의 현재 재무 상태가 이런데 이걸 사고 나면 우리의 재무 상태는 이렇게 바뀐다. 그래도 우리의 현금 흐름에는 변화가 없다.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설득을 해야죠. 세금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이 질문도 되게 많이 하세요. 초보자분들은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내는 세금이 많잖아요. 취득세, 재산세, 여러 개 갖고 있거나 이제 비싼 거 갖고 있으면 종부세, 그 다음에 뭐 임대소득에 대해서 임대소득세도 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가 한때 최고세율이 82.5%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잖아요. 아니 차익의 82%를 가져가는 네. 거예요. 그리고 취득세도 지금도 뭐 다주택자는 아직 법이 안 바뀌어서 12.4%, 법인으로 취득해도 12.4% 이 정도 내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엄청난 세율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뭐 아주 여러 개 갖고 있거나 뭐 그런 분들을 제외하면 특히 다른 세금은 몰라도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많이 내기 어렵거든요. 특히 1주택자 같은 경우는요. 양도소득세는 그리고 차익이 나야 세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어차피 양도소득세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으니까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기 위해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막 양도소득세 무섭다고 안 투자를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근로소득세 겁나시죠? 퇴사하세요. 대표님 제가 그 신도시 이런 데 이제 한번 간 적이 있는데 1층에 상가 공실이 엄청 많더라고요. 왜 상가가 다 안 나가는 걸까요?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높은 분양가로 분양을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그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임대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임대료가 낮게 임대료를 받느니 비우는 게 차라리 낫거든요. 조금이라도 더 받는 게 낫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엑셀 강의 때 되게 자세히 말씀드리는 건데 수익환원법에 의해서 그 임대료가 정해지면은 역으로 그 상가의 가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바뀌어가지고 10년 동안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어설픈 임차인, 내가 생각하는 요건에 안 맞는 임차인, 너무 영세한 임차인이라든가 보증금을 많이 못 내는 임차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아예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비워버리는 거예요. 1층을 사도 될까요? 뭐 이 질문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2층을 사느니 1층을 하는 게 훨씬 낫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냐면요. 일단 층간소음 걱정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 키우는 분들이 굉장히 선호해요. 그리고 좀 연세가 있으셔서 그러니까 자주 이렇게 나가고 싶으신데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는 거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요즘 아파트들 중에는 그 1층을 위한 전용 입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예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을 위해서 그 승강기 타는 승강기 홀과
1층이 약간 단차를 둬서 층을 나누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1층만을 위한 정원, 1층만을 위한 뭐 지하 창고. 그러니까 1층이 인기가 없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1층이 확실한 단점은 프라이버시, 벌레,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햇빛이긴 한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층간소음이라든가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1층만 선호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1층이 통상 이제 한 로얄층 대비 한 10에서 12% 정도 싸거든요. 한강뷰가 보이는 거 제외하고요. 근데 전셋값은 그거보다 차이가 덜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금이 적은 사람들은 전략적으로 1층을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죠. 이 책은요 이미 나온 지 5년이 넘은 책이지만요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의 교과서 같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Q&A로 이렇게 짧게 질문하고 짧게 제가 답하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각각의 꼭지들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집에 이렇게 보관을 해놓고 꺼내서 그냥 목차만 보고 궁금한 게 있을 때 그 부분만 읽어보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시기를 타는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그 외에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요 제 유튜브 댓글이나 블로그 댓글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